라이트클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자,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뭐, 예, 저는 무정차 부산행. 정말요? 운전으로. KTX 아니고 무정차 부산행. 예. 네. 그래요. 한 몇 시간 걸렸어요? 갈 때 5시간 반, 올 때 5시간 20분 정도? 아, 근데 네. 한 번도 정차 없이 그냥 정차 쭉. 없이. 네. 운전하신 양반 힘들었죠, 뭐. 제가 그 정도면 자율주행 아닙니까? 인간의 정신력으로 할 수 네. 없잖아요. 어느 때는 이제 거의 그 운전을 많이 하신 분들은 내가 운전을 언제 했지? 막 이런 정말 영혼이 탈착된 상황에서 운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맞아요. 내가 언제 집에 왔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저 정상근 동지는 어떻게 보냈어요? 저는 뭐 일하다가 또 집에 가서 또 있다가 그러다 왔죠. 뭐. 그 연휴 중에도 방송이 있었습니까? 네, 방송 있는 것도 있었고 없는 것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연휴 때도 방송하러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참 꼴불견입니다. 네. 그런데 왜 해요 도대체? 연휴 때는 쉬어줘야지. 네. 네. 아니 저도 금요일 하루는 방송을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슬쩍 물어봤어요. 왜 라이브를 하냐 연휴인데. 근데 제작진이 자원을 했다는 그런. 뭐 단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작진 중에 이제 가사 노동이 너무 그렇죠, 힘든 그렇죠. 분, 네네. 이런 방송을 핑계로 나오거나 또 하나는 아무리 지지고 볶고 리얼 타임으로 한다 하더라도 녹음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맞아요. 많이 걸려요. 네, 그래서 아예 그냥 녹음하느니 라이브 하자. 생방이 낫다. 이런 것 같습니다. 자, 뭐 그러나 저러나 참 하여튼 또 일주일이 지났고 또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네. 10월 9일엔 또 한글날이 있고, 그렇죠. 예, 쉬는 날에 쉬어야 되는데 광장 나가는 분들 보면 참 대단합니다. 네. 이번에도 뭐 이렇게 대규모는 없었지만 그래도 예, 네, 소소하게. 산발적으로 모이셨다고. 그래요. 무슨 과거 명박산성하고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른지 모르고 그런 얘기 떠드는 걸까? 정말 머리를 좀 해부해보고 싶어요. 뇌를 한번 해부해보고 싶어요. 대통령이 다르죠. 대통령이 다르죠. 철학이 다르죠. 그렇죠. 네. 자, 그래 오늘도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우선 광고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착한 쭈꾸미부터 함께 아, 하겠습니다. 쭈꾸미의 계절이 돌아왔나요? 자, 최근에 구매 후기 보겠습니다. 재구매해서 먹고 있습니다. 양념이 충분해서 저희는 2팩에 대패 삼겹살을 추가해서 어이구 세상에 아하. 창조적 아이디어네요. 라면에다가 뭐 파를 썰어 넣는 듯 네. 대패 삼겹살을 추가해서 먹었습니다. 주산 불고기. 간이 딱입니다. 먼저 삼겹살을 프라이팬에 구워서 익힌 후에 쭈꾸미 2팩과 함께 볶아서 쌈과 함께 먹는데 맛있겠다. 외식할 필요가 없어요. 우와. 고기 안 넣으면 소면이나 떡을 넣어도 맛있을 것 같습니다. 양념 줄이지 말고 계속 넉넉히 넣어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제가 어디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음식은 볶음밥으로 끝난다. 맞아요. 말이 있습니다. 쭈꾸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볶음밥이 있군요. 볶음밥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고 세상에 오늘 시식으로 볶음밥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착한 쭈꾸미는 착한 원물에 착한 재료에 특제 소스를 더한 다음 정말 착한 가공으로 물이 새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강력한 장점입니다. 자숙한 쭈꾸미로 가공해서 자숙한 쭈꾸미요? 그 숙성된 걸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네. 소금으로 약간 물기를 빼가지고 양념하나 봐요. 쭈꾸미가 그러니까 물이 안 재료였나? 생기는 그러니까 거예요. 뭐 죄를 그래요. 져서 반성을 했나. 혹시 뭐 쭈꾸미가 반성을 징역이 그렇습니다. 이 경쟁사 제품은 자성하는데 우리는 자숙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성은 이제 말뿐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이건 그렇습니다. 자숙을 했어요. 자숙을. 자숙한 쭈꾸미로 가공해서 쭈꾸미 특유의 육즙을 잡아서 조리 시에 쭈꾸미가 쪼그라들거나 물이 생기지 않아서 쫄깃탱글한 쭈꾸미의 진정한 식감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조리 방법이 간단해요. 이게 사실 우리 김용민닷컴 제품을 보면은 이 1인 가구에게 굉장히 네, 그 맞습니다. 취향을 저격하는 그런 제품이 많습니다. 자, 착한 쭈꾸미를 자연 해동한 다음에 잘 달궈진 프라이팬에 2분에서 3분만 볶아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예. 물론 착한 쭈꾸미의 완성은 착한 맛과 더불어 착한 가격에 있는데 단언컨대 어디서도 이런 가격에 이런 퀄리티를 만나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가격 부탁드립니다. 네, 한 팩 350g에 7,900원, 세 팩은 350g까지 세 팩은 23,000원이요. 네. 3% 추가 할인해드리고요. 다섯 팩은 36,000원, 아이고. 9% 추가 할인합니다. 세상에. 아하. 그리고 7팩은 48,900원, 12% 추가 할인입니다. 이거 저 많이 사놔봐야 먹을 사람 없다. 냉장고에 그냥 둘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이건 네. 오산입니다. 그렇죠. 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7팩을 사도 금방 사라집니다. 7팩 48,900원. 이거는 12% 추가 할인이에요. 하나 낱개로
사는 거에 비해서 네네. 7개 한꺼번에 사시면 그만큼 싸게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냉동으로 장기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7팩 세트를 무조건 추천합니다. 이게 사실 이 쭈꾸미가 말이죠. 전두환 때 이제 냉장고에 들어갔어요. 아, 네. 당시에는 이제 쭈꾸미를 먹는 것 자체가 불경스러운 행동이었기 때문에 이 그렇습니다. 1980년에 들어갔던 쭈꾸미를 오늘 여러분들께 자수고 많이 하고 나왔네요.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좀 전에 그 시절을 찾아보니까 살아간다는 건. 이 자수객이 찌는 걸 말한대요. 아, 살짝 살짝 쪄가지고. 데치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냉동으로 장기 보관이 가능합니다. 무조건 가장 저렴한 7팩 세트를 무조건 추천합니다. 김용민닷컴에서 착한 쭈꾸미를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용민닷컴이 이제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어요. 김용민닷컴에서도 간편 결제가 이제 가능해집니다. 사용하시는 카드를 추가로 등록하시면은 정말 편하고 빠르게 결제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 등록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네. 원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간편결제 안 되더라고요. 안 저번에. 됐었어? 안 예. 됐어.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냥 카드 정보를 다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등록만 해놓으면은 번호만 이제. 그냥 이제 비밀번호만 딱 치면 이제 바로 결제가 된다 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나는 왜 페이스 아이디로 다 결제를 했었지? 이거 아까 콘이 나간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김영민닷컴, 김영민닷컴, 김영민닷컴.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굉장히 이용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네. 없어 민동기라는 어떻게 얘기. 매출이 없어? 자, 여러분 드디어 이제 시식할 시간입니다. 착한 쭈꾸미 지금부터 시식하겠습니다. 네. 와, 이거 봐라. 진짜 이게 사람 인자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쭈꾸미가 진짜 탱글탱글하네요. 아이고. 이게 냉동일 텐데. 아, 그래, 이게 그러니까요. 이 양념이야. 라면살이랑 같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아 정말 맛있네. 그러네. 아. 그죠? 아까 말씀하실 때 라면 얘기하시는데 라면살이랑 먹어도 너무 맛있겠다 싶은 거예요. 윤윤현일님께서 원래 김효민닷컴은 간편 결제 됐다고 음. 응?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아니 왜냐면 아니야. 저도 신용카드로 하는데 제 휴대폰에 그게 등록이 돼 있거든요. 네이버 아이디로 하셔서. 저는 페이스북 아이디로 그냥 드세요. 로그인. 아, 네. 하여튼 뭐. 지금부터는 되는 걸로. 그래요? 네. 자, 와, 진짜 이게 원물이 네. 아 근데 진짜 탱글탱글해요. 양념 일단 죽이네. 팔도 비빔면 양념. 그게 또 아주 데이트만. 근데 이렇게 네. 보니까 착한 쭈꾸미의 양념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아, 좋습니다. 코수염인데요. 엄청 커. 야 이건 진짜 양념만 따로 해서 밥 비벼 먹어도 되겠다. 아 진짜 소주 한 잔 딱입니다. 이거. 다들 생각나는 종목이 다르세요. 서로 각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안 매워. 안 매워요. 네. 안 매워. 요즘엔 간편 결제 아니면은 안 산다고 하잖아요. 아유, 얘가 그동안 큰 죄를 졌네. 근데 간편제가 되는데도 안 산다라고 하면은 그럼 이제 그럼 뭐 전두환으로 취급해야지. 냉동실 들어가요? 아니요 백담사에 들어갑니다. 빨간데 진짜 안 매워요. 네. 아까 냄새는 되게 매콤했었는데. 전혀 안 매워요. 진짜 맛있어. 아주 매콤해. 떡볶이 양념보다 안 매운데요? 오 맞아요. 이거 떡 볶아 먹으면 진짜 맛있겠네요. 엄미애님이 볶았어요 볶음밥을. 침을 섞는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검증해봤는데 아니었어요. 근데 약간 다행이다. 심심하게 볶음밥을 볶아서 이거랑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야, 우리 엄미애 씨가 그냥 이렇게 간을 어떻게 딱 맞췄지? 심심하게 볶을 줄도 알아. 아, 정말 엄미애 대단해. 결혼을 하셨나요? 네? 미혼이세요? 미운. 다음 주쯤에 엄니애가
코로나 백신 개발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네. 이건 쭈꾸미도 쭈꾸미인데 진짜 양념이 짱이다 이거. 그죠? 이 양념이랑 같이 떠먹으면 엄청 감칠맛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 쌀을 너무 소비를 안 해가지고 맞아요. 고민인 경우가 많은데 이 쭈꾸미 네. 소스를 국민들한테 무상 공급하면은 아 비벼서. 이거는 그렇지. 볶아 먹어도 되고 아, 비벼 먹어도 그러면 되고. 이제 쌀 수매량이나 이런 것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아, 이거 정말. 계란 후라이 하나 딱 해가지고 위에 그렇지, 딱 그렇지. 아유, 그 참기름 좀 두르고. 아유, 정말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먹는 거 얘기할 때 말이 제일 많아요. 진짜 예술이다 이거. 아, 진짜 밥을 맛있게 먹고 오셨네요. 그러니까 밥을 너무 맛있게 볶았어요. 엄미애가 아 정말 마누라의 실력이 늘어나요. 이러다가 제2의 백종원이 되겠어요. 백종원. 진짜 적당하게 김도 있어가지고요. 그죠? 볶음밥에 이게 양념하고 되게 궁합이 좋네 이게. 한상의 조합이에요. 재난 소스 지원. 간장게장을 무상 공급하면 된다. 아,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밥도둑이에요, 밥도둑. 훌륭합니다 아주. 추석 때 김현민 쇼핑몰이 한 이틀 쉬었어요. 접속이 안 됐어. 접속이 안 됐어요? 안 된 이유가 이제 그 추석 때 쉬어야죠. 결제. 결제 결제 시스템 때문에. 만드시느라고. 아, 소스가 기분 나쁘게 맵지 않고 아주 개운하게 아주 매콤합니다. 좋습니다. 네. 먹고 남기면 나중에 생각날 만한 그런 맛이에요. 다 드셨어? 다 와. 먹었어요. 아니 밥을 어떻게 삼삼하게 잘 볶았죠? 엄미애가 이 건물 건물주의 딸이에요. 저 얼마 전에 여의도에도 당사 그 뭐죠? 건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국민의힘에 팔았다고. 그래서 오늘 입주했다고? 그래요. 400억대라는 그 건물? 그 돈이 어디 있어서 그걸 샀지? 그러게. 박덕금이가 사줬나? 근데 거기가 그 사실은 그 시원스쿨 진짜? 네, 아 거기 소유였는데 4년 전에 시원스쿨이 한 270억에 샀대요. 근데 이번에 국민의힘이 400억을 주고 샀다고. 와, 엄청난 시세 차이입니다. 대박 났네. 그러니까요. 이시원 씨인가? 네. 그 아버지를 알아. 어, 아버지가 도로교통공단 다니셨는데 지금 목사가 되셨지. 그 이제 극동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 어허. 제가 그때 그 비록 리포터에 불과했지만 우리도 한번 추석 교통생 방송 한번 해보자. 극동방송에서. 그래서 이제 그 양반을 모셨어요. 이시원 씨 아버지. 아버지 조남이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인데 이태평 집사님이라고. 이름이 성함이 참 이태평 집사님. 평안하시네. 네. 나와가지고 이제 하시는데 그분이 도로교통공단에 계시긴 했지만 우리는 기대했던 게 굉장히 도로 사정이 밝아가지고 어느 길이 밀리면 딴 데로 가라. 우회도를 알려주고. 근데 진행자보다도 모르는 거야. 그러나 그분이 얼마나 이게 사실 신앙심이 투철하셨냐면은 아 정말 대단했습니다. 결국 목사가 되실 수밖에 없겠더라고. 네. 자 옛날 얘기를 또 했습니다. 이태평 집사님 잘 계시는지 모르겠네. 아 목사님이시구나. 목사님. 네. 훌륭한 분입니다. 아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것도 소스를 남기나. 아이 사람 말이야. 집에 싸가려고 남겼어요. 싸가려고. 알겠습니다. 배우 이시원이 아니라 그 영어 강사 이시원 씨. 배우 이시원으로 하는 분이 있어요. 네. 그 배우는 유시원 아닌가? 이시원이. 그렇죠, 류시원. 아 유시원. 네. 그래요. 하여튼 엄미애 씨의 훌륭한 볶음밥이었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이 MBC 뉴스데스크 50년 되는 날. 어머 정말요? 네. 옛날에 MBC 뉴스데스크 초창기 그 뉴스 못 보셨죠? 나도 자료화면 봐서 알게 된 건데 네. 와 정말 너무 웃겼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앵커 뉴스 시스템을 도입한 데가 MBC예요. 네. 근데 지금의 앵커가 이제 인트로를 얘기하고 본 리포트가 한 1분 30초 내지 2분짜리 그 네. 들어간 거는 그건 70년대 말 80년대 초 그때 나 있었고 초창기 MBC 뉴스데스크는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해요? 이것도 말 그대로 원탁이었어요. 그래놓고 정부장 오늘 소식 전해주시죠. 그러면 정부장이 정치부 소식을 전하고 민부장 사회부 소식도 전해주시죠. 그런 식의 대담식. 떼토크 방식. 떼토크 방식. 지금이랑 비슷한데요? 네. 아니 근데 이제 그건 뉴스였으니까 뉴스를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 그건 참 웃기잖아 모양이. 이게 뭐 그때 드라마도 실시간으로 할 그게 때니까. 60년대 얘기야 60년대.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 드라마를 녹화기기가 전혀 없었을 때. 없으니까. 녹화기기가 있긴 있었어요. 드라마를 라이브로 한 적은 없었고 라이브처럼 녹화를 했지. 근데 예를 들면 60분짜리 드라마도 또 그때 길었습니다. 한 50분쯤 가서 NG가 나면은 일단 몰매를 맞고 일단 몰매를 맞고 다시 촬영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치 연극을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했었던 와.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이 원테이크로 이렇게 쭉 끝날 때까지. 그죠. 네. 이제 녹화기기가 없었던 때가 이제 1960년대인데 예전에는 이제 1927년인가 그때 이제 라디오가 시작되고요. 녹음기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그 모든 걸 다 이제 라이브로 했었던 때였죠. 그래서 여간 그때는 시보나 이런 것들이 지금처럼 똑같은 내용이 나가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이제 라이브로 나가던 때였고 그래서 그 당시 아마 1927년이면은 28년이었을 거예요. 1월 1일 정추에 어떻게 했느냐. 청취자들한테 뭘 들려드릴까 고민하다가 새해는 이제 길조가 까치 소리 들으면은 길조다 해가지고 까치가 아니라 그건 나중 얘기고 그 설날 얘기고 1월 1일 신정 그때는 닭 소리 닭 설마 닭을 스튜디오로 데리고 왔었어요. 닭이 그 스튜디오 실내 안에서 새벽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불 껐다 그래서 켜야 이제 되나요? 어떻게 했냐면은 네. 그 라디오 데이즈라는 영화가 실제로 했었는데 네. 까만 천을 뒤집어 씌고 확 젖히면은 해가 뜬 줄 알고. 근데 그렇게 해서 꼭 끼워 울게 하려고 했는데 녹음기가 없었으니까 어떻게 뭐 방법이 없잖아요. 닭을 데리고 왔었지. 근데 안 웃는 거야. 어떻게? 근데 나중에 어떻게 젓가락으로 쑤셨지. 꼬꼬데카라고. 그래도 울질 않는 거예요. 꼬꼬데카라고. 예. 아주 그때는 참 정치가 있었어요. 라디오 방송이 국민들에게 좋은 소리, 기쁜 소리. 근데 또 라디오가 그때 다 돈을 받았거든. 네네. 유료 라디오였어요. 아 우리나라 방송은 유료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라디오를 무슨 유료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땐 그랬어요. 그래서 남산에서 종을 떼어다가 와가지고 종을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쳐가지고 댕 소리가 있는데 방송국 건물이 전체 흔들리던 그런 때가 또 있었습니다. 근데 라디오 방송은 그냥 안테나로 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거를 돈을 어떻게? 뭐 라디오는 이제 그 안테나를 그렇지. 전파 그러니까 딱 쏘는 거잖아요. 라디오 수신기를 갖고 있으면 일단 부자였던 거예요. 그거 살 라디오 때마다 수신기를 산 돈을 과금하는 그냥 거예요, 그걸 그죠? 이제 그럼 근데 월마다 받았던 걸로 알고 있어. 네. 어머. 그 이제 예전에 이제 수신료처럼. 영국 같은데 보면은 창문세란 것도 있었어요. 그쵸. 창문이 있으면은 그 집은 부자이기 때문에 이쪽에 부유세 같은 거지. 그렇게 해서 그 세금을 걷었던. 그때 당시 라디오 수신기 있었으면 진짜 잘 살았죠. 그렇지 네. 부자였지. 엄청 부자였죠. 그 당시 저기 연예인들이 없었잖아요. 뭐 가수 지금처럼 뭐 직업적 가수가 있지는 않았잖아. 그럼 방송국에 누가 나와서 말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네. 이제 서울 시내 기생들을 데려다가 이제 방송을 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 기생들이 조선 기생과 일본 기생이 있었는데 왜냐면 일본어 방송도 했었으니까 일제 강점기 때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말하자면은 거기 가격이 그랬을 거예요. 오늘로 말하자면은 일본 기생은 5만 원, 네. 한국 기생은 그보다 좀 못한. 한국 기생들이 파업을 했어. 제대로 임금을 그 달라. 가격을 거의 비슷하게 출연료를 거의 동일하게 책정을 했던. 방송 역사, 우리나라 방송 역사 한
100년 못 되는 한국 방송 역사의 최초의 파업이었어요. 그게. 오. 방송사 파업이. 예. 너무 재밌나 보다. 예. 이거 돈 받고 해야 되는데. 아름드리님이 5만 원 주셨습니다. 그래. 네, 슈퍼챗으로. 됐습니다. 예, 예. 자, 여러분들 감동 받으셨으면 바로 쭈꾸미로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쭈꾸미로. 그거 저 코코메디로. 네. 코코메디로. 이 쭈꾸미는 좀 싸. 어차피 가보다 하나 들어와야 되니까 네. 코미디. 네. 그래 옛날에 정말 TV가 녹화기가 없었을 때는 그렇죠. 녹화기는 있었는데 편집이 안 되는. 맞아요. 그쵸. 예. 네, 그래서 그냥 드라마를 만들면은 0000부터 시작해가지고 60분까지 NG 없이 가야 되는 네,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그냥 밥 먹듯이 NG하고. 그러니까 사실 녹화나 녹음하면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실제로 NG가 나는데 뭐 그런 또 시대가 있었죠. 근데 네. MBC 뉴스데스크가 벌써 50년이. 50년이면은 그 1970년에 이제 처음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71년에 시작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70년이구나. 70년. 70년생이 50세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엄정화 69년생. 김구라 70년생. 네. 갑자기 엄정화 69년생은 어떻게 합니까? 알고 있어요. 좋아하셨나 봐요, 옛날에. 그 외웠지. 가수로. 68년은 저 네. 이재용, 김어준 뭐 이런 분들이 태어났어요. 신해철. 이게 수많은 신해철 사람들이 뭐, 있는데 제가 엄정화 6부전생이 가장 먼저 나오네. 그래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MBC 뉴스데스크가 뭐 그와 관련한 그런 특집 리포트가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 그 40년 되던 때가 2010년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역대 앵커들을 다 모아놓고 아, 네. 방송을 했었는데 여의도 MBC 사옥 앞에서 뭐 파티 분위기로. 근데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김재철이 들어서고 MBC가 그야말로 어목의 시절이었죠. 그야말로 추락하던 그런 네. 시기였는데 그런 시기에 MBC 뉴스데스크를 자축한다. 이건 참 볼썽사나운 일이었죠. 요즘에 그 MBC 뉴스데스크가 다시 그래도 좀 신뢰를 얻고 있는 부분들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도리어 진짜 오늘의 뉴스가 형편없으면은 과거를 돌아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뭐 약간 참 생각해보니까 8월 19일이 김용민 TV 5주년 되는 날이었는데 그냥 지나갔네. 그러셨어요? 네, 그래요. 6주년 때 뵙겠습니다. 그래도 이미 51 지나갔으니까. 단위로 가야 되는데 너무 좀 우리 그런 거에 좀 둔감했습니다. 사실 뭐 결혼기념일도 제가 11월 9일인지 11월 19일인지 헷갈립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요? 네. 그리고 항상 그거는 아내가 좀 챙기는 걸로 우리 사회에는 좀 그런 인식들이 있었는데. 네, 저희는 결혼기념일 저녁에 결혼기념일이었어. 그래요. 그래도 전날에 아셨다니 다행입니다. 네. 아니 그날 밤에요. 그날 밤에 오늘 무슨 날이지 않나 둘이서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죠. 네. 그걸 또 일일이 그 카운팅을 하고. 아이고. 자, 그래요. 오늘 김용민이가 좀 서설이 좀 길었고 한 가지 공지사 까먹기 전에. 네. 내일부터 이제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있습니다. 지상파 라디오 방송. 김용민 브리핑을 들어봐야 소용없어. 이건 지상파로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좀 많이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청취율 잘 안 나오면은 아마 갈 거예요, 힘없이. 왜냐면 그 안에서 이동형은 정말 이게 완전히 천덕꾸러기 신세입니다.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이동형한테 전혀 이건 양해를 구하고 하지는 않습니다만 통상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라디오 MC를 맡으면은 PD가 물어봐요. 누구하고 같이 방송하고 싶냐. 그래서 난 정상근을 얘기했지. 정상근이가 그래서 사표 던지고 제가 했던 방송에 고정 게스트로 나왔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해줬어요. 네. 고마운 줄 모르는. 그리고 얼마 뒤에 자기 혼자 쑥 나가더라고. 그러더니 KBS로 갑니다. 네. KBS도 쫓아갔죠. 불렀어요. 네. KBS도 불렀어요. 그러더니 이따가 좀 있다가 쑥 나가더라고. 이게 나는 이제 난 구제불능이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래야 되는데 이동영은 전혀 YTN 라디오 사측이 이동영이한테 같이 방송하고 싶은 사람 있냐 이런 물어보질 않나 봐요. 물어보지 않는데 심지어 추천을 하면 그냥 저거 한다고 하더라고. 드랍을 한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푸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YTN 라디오 창사 이래 가장 높은 청취율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너 써주는 것만 해도 고맙지 어디서 요구사항이야. 거의 이런 분위기. 실제로 이런 말을 했다기보다는 그런 말을 하진 않았지만은 이런 분위기예요.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청취율이 좀 난조를 보인다. 그러면 뭐 바로 그냥 이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동형 살려주시는 마음으로 매일 오후 5시 10분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또 청취율 결과 나오고 또 한 명은 누굴 내가 도와줘서 그렇게 된 거다. 다른 한 명은 왜 내가 원래 그거 소용없이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거다. 그 논란이 또 벌어지겠군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때 그 논란은 뭐 그대로 논란이 있으라고 하고 네. 여러분 이동형이 살려주셔야지. 김용민이가 이렇게 퇴출당했는데 이동형까지 퇴출당하면 이 세상이 뭐가 되겠습니까? 예. 근데 그 진행자한테 그런 권리를 전혀 안 줍니까? 안 준대. 하하. 예. 보통은 좋아하는 사람하고 하게 해주죠. 왜냐하면 그쵸. 그래야 합이 좋으니까. 아니 그 이동형이하고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이룬 출연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그 출연자들이 뭐 하나같이 뭐 이렇게 허접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가장 방송에서 많이 팔리는 박지훈도 아웃시켰어요. 박지훈도. 아 정말요? 박지훈도 그 YTN 라디오 이동형 프로에서 아웃시켰어. 사실 이렇게 그 YTN 같은 경우에는 이 출연료가 굉장히 낮아가지고 굉장히 저렴하죠. 그냥 뭐 이동형 진행자 이제 보고 가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죠. 네. 사실 뭐 그게 출연료가 많이 줘서 갈 수 있는 채널은 현재 아니니까. 그래요. 자, 여러분 이동형 많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얘기하면 YTN이 굉장히 싫어한다고 하더라고. 싫어하라고 하는 얘기야. 아쉬우면 고소하든지 뭐. 좀 사실은 그런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야 니네 회사 지금 청취율 높여달라고 하는 거면 고마워해야지 말이야. 그렇잖아요. 고마움의 표시가 없으면 고마움의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네. 자, 배은망덕은 배은망덕으로 대답을 해야 합당한 것 같습니다. 김어준 형은요, 여러분 저 걱정하지 마세요. 청취율 조사할 때 어제 5분 이상 들은 라디오를 얘기하면 되니까 김어준도 얘기하고 이동형도 얘기해줘. 시간대가 다르니까 상관없는 그럼요, 거잖아요. 시간대 다르니까. 아니, 방송 시간대 같아도 5분 이상 들으니까. 하여튼 김어준 아니면 이동형만 얘기해 주세요. 네. 두 사람만 얘기해 주세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형을 여러분 도와주시고 그래도 YTN 라디오는 너무 좀 심해. 응? 어느 정도라 해야지. 아무리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사람을 이딴 식으로 무슨 걸레 취급을 하면 안 되지. 근데 처음부터 그랬던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 같진 않아. 네.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그 양대 노조가 있는데 양대 노조 다 이동형은 퇴출시켜야 된다 이래. 예. 지난번에 정말 퇴출당할 뻔했는데 사장께서 또 이렇게 지켜주신 면도 있었고 또 아울러 청취율이 넘버원 아니야 넘버원 YTN에. YTN 2등이 뭔지 아세요?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1부와 2부 사이의 뉴스야. 뉴스공장이랑 비슷한 그렇지. 상황이네. 그 뉴스공장 1부와 2부 사이에 TBS 아침 종합 뉴스. 그게 이제 사실은 청취율 2등이죠. 청취율 네. 2등 아니면 3등. 자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요. 이제 김어준 형도 위태위태하니까 김어준하고 그리고 이동형을 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어준, 이동형 이렇게 밀어주시면 되겠어요. 예. 자 그래요. 잘 얘기는 다 했고 오늘 저 거꾸로 한번 가볼까요? 네. 우리 정동지부터 한번. 가겠습니다. 저부터요? 예. 예상 못했지? 어떡하지? 아직 하는 이 중인데. 인간이 그 방송 중에 준비하는 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목격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매기려고 오늘 정동지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근데 오늘은 또 다 준비했지.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이제 그 법무부가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던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네. 요거 관련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게 법무부가 추진하겠다라고는 했는데 이게 뭐 언론 관련법이나 특별법이 아니고요. 상법 관련 개정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을 딱 겨냥해서 내놓은 법안은 일단 아니고 그 좀 이런 일이 우리나라 사회에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습기 살균제라든지 맞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바람생리대 이게 좀 논란이 됐고 또 그러니까 이런 좀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건강에 좀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들을 출시를 하고도 이런 회사들이 지금까지 건재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일부 수입차들이 뭐 디젤 배기가스 배출량을 좀 조절을 했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사모펀드를 또 부실하게 운영해 놓고 이게 맞아요. 네, 센 사례들은 뭐 구속이 되지만 소소한 사례들은 이게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이 사람들은 또 그냥 벌금만 조금 내고 다시 이제 영업을 하는 좀 그런 일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손해배상의 책임성을 좀 대폭 강화하자라는 내용인 거고
그러니까 이게 또 사실은 이번에만 나온 얘기가 아니라 그 오래전부터 소비자 단체로부터 좀 제기가 됐던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또 여러 번 고민을 했던 법안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기업의 반대가 있어서 그렇지 뭐 요즘 같은 시기에는 좀 필요한 법이기도 하고 실제로 또 이미 여러 분야에서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몇 개의 특정 분야에 한해서 이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좀 전체 이 회사, 그러니까 상법을 개정해서 전체 회사로 좀 넓혀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 에린 브로코비치라는 영화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줄리아 네. 로버츠가 이제 맞아요. 그런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한번 잘못해서 문제가 되면 진짜 어마어마한 그래요. 금액을.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일반 상업회사로 범위를 넓히다 보니까 그냥 역시나 그냥 이익을 추구하는 그 일반 상업회사인 언론사도 이 안에 포함이 된 거지. 그래야지.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언론을 타겟으로 어떤 법안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왔으면은 그럴 수 있나라는 의심이 들 텐데 이게 워낙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언론이 여기도 이제 상법이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 거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론을 어떻게 이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으로 정하고 또 실제로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이거를 뿌려 나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논의는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냥 그렇죠. 이거를 상법 전체로 확대를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어떻게 다만 이제 법안 배경에 좀 이런 내용이 좀 있는 거죠. 언론을 대상으로 이렇게 할 것 같다라고 그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법안 배경에 이 법무부가 낸 거에 따르면 악의적 위법 행위로부터 억지력을 확보한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악의적 오보에 그 손해배상을 매긴다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론이 이제 타겟이 됐다라고 언론사들은 주요하게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근데 뭐 이런 좀 그 법안 배경에 악의적 위법 행위라는 말 정도가 있고 그리고 미디어 오늘이 이 박철호 법무부 대변인을 인터뷰해가지고 이것이 이 고의 중과실이 요건이고 이 주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거나 악의적으로 왜곡된 보도를 한 경우에 한정에서만 적용될 여지가 있다. 네, 이렇게 답을 한 것.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놓고 지금 뭐 언론계에서 이제 좀 억제를 한다. 이른바 가짜 뉴스라는 핑계로 언론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매기려고 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명확한 상은 없고 그냥 좀 뭐랄까요 두루뭉술한 좀 그런 내용만 있기 때문에 언론의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행태가 좀 이상해요. 좀 웃기고 좀 황당한 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조선일보가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 언론사에도 적용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확대는 그간 여권 인사들이 강하게 주장해온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좀 언론을 탄압하기 위해서 이 상법 개정안을 만들었다라는 얘기로 이제 수렴이 되고 그것을 이제 여권 인사들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이른바 이제 기업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도 얘기가 좀 나왔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일보는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런 보도를 하는데 이 가짜 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도입을 주장했다라는 기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굉장히 좀 오래 논의된 부분이긴 한데 이 조국이라는 일종의 이제 빌런을 앞세워서 빌런, 네. 악마. 네. 이 나쁜 놈을 하나 딱 앞세워서 이 법에 대해서 뭐 이 법은 이제 도입돼서는 안 되는 법이다. 그러니까 조국법이다라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중앙일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놈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런 행태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여론을 만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죠.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의 어떤 그런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지만 지금 정상근 선수가 얘기한 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언론들이 접근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이게 너무나도 상투적인 게 김영란법 그 도입할 때 하고 약간 비슷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김영란법에 언론인들이 포함되니까 마치 그 법 자체가 언론인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법안인 것처럼 난리를 떨었거든요. 글쎄. 그 당시에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실제로.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언론들의 행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기자들은 그 뭐 접대를 받아도 괜찮다는 거냐라고 비판을 했을 때 제대로 대응도 못했고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배경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배경이라든가 맥락을 다 거세해버리고 그냥 언론을 타겟으로 문재인 정부가 또 언론을 옥죄려고 한다. 억지로 한다는 그런 식의 어떤 프레임이 작동이 되는데 저는 전혀 고민도 없고 그렇다고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도 제시도 못하고 그냥 언론 단합한다, 언론 옥죄려고 한다 이런 상투적인 어떤 그런 대응 방식 이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질문 있어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진짜 오래 이야기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도 많이 방송을 했었는데 그때는 언론사가 포함이 안 되는 거였어요? 징벌적 손해배상이 지금 이제 도입된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것은 이른바 이제 좀 핀셋 어떤 좀 특정. 그런 특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일종의 뭐 자동차 분야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분야에 한해서 그것도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좀 이렇게 자세히 특히 소비재와 관련된. 예, 네. 적시된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가 설명한 자료에도 그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현재 뭐 자동차의 결함을 알고도 미리 그거를 제작진이래 제작자가 그것을 알고도 소비자에게 판매를 했다. 그래서 제조사가. 이 사고가 나가지고 뭔가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최대 5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이게 상법 전체로 규정이 됐지만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어떤 식으로 이거 규제를 할지 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지 이게 국회로 넘어오면서 좀 논의가 될 가능성이 아직 높다라는 논의도 거죠. 안 된 거. 근데 아직 논의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법무부가 지금 현재 입법 예고를 한 거고 이게 국회로 들어오면은 국회에서 이제 좀 이런저런 논의가 벌어지고 그다음에 뭐 아마 그 상법 전체적으로 그냥 추상적으로 딱 나오는 거는 이게 그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법에 적용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사실 법에 대한 기본적 관념이 좀 약하면은 이런 지금 언론들이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반대하는 이런 주장에 솔깃할 수가 있는데 그쵸. 법은 엄격합니다. 예컨대 이번에 평화나무가 정말 많은 교회 목사들을 선거법 위반한 걸로 해가지고 네. 고발을 했어요. 네. 근데 뭐 또 적지 않은 교회는 또 불기소 혹은 뭐 무혐의 불기소 이렇게 나기도 했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맞아요. 네.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 고발하는 사람은 모르지. 모르죠. 사실 네. 그러나 이 사람이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당신들이 봐주시오. 고의성이 있다면은 당연히 처벌이 돼야 하는 거고. 그래서 고의성이 입증돼서 그렇게 말하자면 기소가 된 사람들도 꽤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고의성을 잘 감별하지 못해서 그냥 무혐의 처분한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기사가 있는데 그 기사가 정말 이 사람을 이제 연맥일 목적으로 고의로 골탕 먹이려고 그러지 않는 이상은 네. 보도하다가 뭐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정말 있죠. 피치 못하게 네. 실수한 경우도 있고 그걸 또 여러 군데 사실 확인을 하다가. 하면서 그래도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 애를 썼다 처벌 못해요.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실질적으로 언론사들의 이런 악의적인 보도를 막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은 면책이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마치 이제 언론 탄압에 뭐 이 법이 막 선봉에 설 것처럼 막 떠들고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 법무부 안을 딱 보면 여기서 나와 있는 건 그냥 악의적 보도라는 건데 악의적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해요? 악의적인 건 수사기관에서 판단하는 건데 그렇죠. 네. 대단히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거를 게다가 또 상대는 언론사란 말이에요. 앞으로 언론사가 한테 밑보여가지고 수사기관이 피곤해지면은 골치 아프거든. 게다가 그냥 뭐 반론만 가볍게 추가를 해도 그거를 악의적으로 판단할 근거는 없어지는 그렇지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아. 누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내가 정상근이를 막 씹는 기사를 썼어요. 정상근에게 전화했더니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만 이러면 써도 끝이야. 예, 악의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면책이 되는 아니, 거예요? 왜냐면 반론을 들으려고 네. 노력을 했다. 했는데 안 받았다. 법원은 그-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실질적인 균형 공정을 안 취해도 형식적으로나마 그래도 이 사람한테 연락도 뭔가 좀 하고. 반론을 한번 들어보려고 했다. 이런 거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면 지금 그 말을 거꾸로 하면 그것도 안 하는 기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뭐 지금도 이게 수로 빽빽하긴 하죠. 근데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은 지금도 이제 충분히 이제 뭐 민사로 가든 이 뭐가 되든 뭐 그걸 관련해서 뭐 언론중재위원회 가든 이 다퉈볼 수는 있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랄까 이 가습기 살균제라든지 이런 것처럼 이 뭔가 그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네. 입혔는데 그냥 뭐 벌금 얼마 맞고 그냥 다시 이제 영업을 하고 뭐 그 생산 활동을 하고 그러면은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냐 좀 이런 고민에서 좀 언론사에 대한 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현재 법무부의 안은 그것이 이제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도 알 수가 없는 상태예요. 왜냐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상법 개정안에 다양한 소비자의 피해를 이렇게 징벌적 손해배상, 그러니까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라는 정도의 그 표현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법무부가 제출한 안만 가지고 이 징벌적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매길 수가 있는지 없는지는 이 정확하게 판단할 근거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아예 공론화나 논의 자체를 막아버리겠다는 그런 태도로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예 그냥 이 얘기가 꺼내는 것도 아마 언론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이제 뭐 조국 법안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막 이렇게 뭐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를 하는 건데, 그런데 뭐 제가 봤을 때 이게 좀 많이 좀 안타깝고 또 많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 것은 이 기자협회까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정말 거예요. 이건 완전히 기자협회 그 김동훈 회장 한겨레 네. 출신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부끄러울 줄 알아야 돼요. 완전히 이익단체 대표가 돼버렸어. 그렇죠. 기자협회장이. 그러니까 지금 뭐 언론사라는 것이 언론사 스스로도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공적 책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권력자에 대한 뭔가 의혹을 제기를 하면 우린 그 위법성이 이제 조각된다. 이렇게 좀 그 위법성에서 법의 틀 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스스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그 자기들의 이제 공익성에 대해서 이게 항상 항변을 하더니 이게 뭔가 자기들의 실질적 이제 이익 침해에 다가올 부분이 딱 생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예 이거를 논의도 하지 말고 그냥 철회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면 이것이 과연 이제 국민적인 공감대를 받을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협회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28일 날 성명을 냈어요. 네. 권력의 감시가 본연의 역할인 언론을 상대로 제조물 책임을 묻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미국에서도 언론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언론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것은 언론의 감시 기능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축시키려는 과잉 규제이자 위헌적 소지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야, 그 미국 가서 살아라. 그러면. 아니 미국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다니까요. 있다고? 예, 있어요. 이미 있어요. 네. 근데 그 뭐랄까 하여튼 미국의 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뭐 그까지 보고 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법무부의 이 안을 보면은 제가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이게 상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냥 뭐 악의적 이라고 하는데 악의적이란 것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그럼 대체 어떤 부분을 보고 이 법무부의 규제가 과잉 규제라고 주장을 하는 건지 그것도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거죠. 사실 이 김동훈 기자협회장은 그 한겨레 출신이기도 한데요. 한겨레로 가기 전에 미디어오늘 기자였거든요. 아, 그래요? 네. 미디어오늘 기자였고 체육부 기자지 않았어요? 한겨레 가서 이제 한겨레 체육부에 가서 오래 체육부에 있었죠. 좀 많이 있었고 근데 정치권도 출입을 했고요. 근데 이제 체육부에 좀 오래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친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뭐 그 기자협회장 나가기 전에도 몇 번 이렇게 연락을 했었고 근데 친하긴 하지만 기자협회장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이 김동훈 회장의 그 행보 이거는 솔직히 뭐 제가 후배긴 합니다만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좀 바뀐 어떤 그런 기자협회의 모습을 분명히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회원사들의 이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테두리를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기자협회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자라는 직종이 좀 옛날부터 뭔가 그 기자라는 이름 자체가 좀 예전에는 많은 좀 권위를 부여받아왔던 직종이기도 그쵸. 하고 뭐 그만큼 뭐 특혜도 많이 받았어요. 그쵸. 뭐 언론진흥재단에서 계속해서 뭐 기자들을 연수를 보내주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이 이제 뭐 공적인 역할을 기자들이 한다라는 판단 때문에 이런 일을 쭉 해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언론사들이 실제로 그런 공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많은 의문을 갖고 그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 광고를 위해서 기사를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네. 또 이렇게 공적인 역할을 하라고 키워왔던 언론인들이 또 대기업의 돈을 받아서 또 연수를 갔다 와가지고 뭐 대기업에 또 이로운 기사를 쓰고 좀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또 반복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뭐 비판적인 기사를 써도 뭐 대기업에서 뭐 내려라 그러면 내리는 거고 또 삼성의 일개 그 간부한테 가가지고 막 잘 부탁드립니다. 뭐 사회이사 한 자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국민들이 이미 이 언론사가 정말 공적인 역할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는데 그렇다면 뭐 기자협회가 아무리 이 법안을 반대한다고 해도 국민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는 자리라도 마련하던가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이것은 언론 탄압이다라는 좀 명확하지 않은 이 법률적인 이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언어로 대응을 하면서 그냥 이 법안을 그냥 논의조차 못하게 하려는 좀 이런 행태가 굉장히 좀 부자연스럽기도 하고 그냥 단순히 기자협회를 이익단체로 만들어버리는 좀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언론의 위기감의 표시라고 판단이 돼요. 사실 오늘 제가 어디 잠깐 갔다가 그 객장에 있는 조선일보를 봤는데 와 이거는 진짜 첫 페이지부터 시작해서 그냥 한마디로 북한 B란 줄 알았어요. 예.
너무나 아주 진짜 요새 조선일보는 진짜 난잡스러워요, 그냥. 정말 예. 이게 뭐 신문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진짜 완전히 허접 쓰레기가 돼버렸어요, 종이. 한동안 안 봤더니. 근데 참 그 한편으로 이걸 보면서 또 느끼는 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집권 4년차 3분기에 이렇게 높은 지지율, 역대 최고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잖아요. 또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180석을 먹고 아마 지들도 아주 미치고 환장할 거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도대체 우리 뜻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 이 현실에 그 굉장히 절망감을 느낄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지금의 기자협회는 예전에도 뭐 사실 뭐 기자협회가 앞장서서 뭐 무슨 기자들의 보도할 권리, 언론의 자유를 지켜줬다든지 그런 일은 없었다고 저는 기억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근데 그 이익 집단화돼 있고 이익 단체화돼 있는 이 현실은 지금 조선일보가 느끼는 절망감하고 결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어쨌든 뭐 언론사에 대해서 뭐 악의적 보도에 대해서 뭐 손해배상을 뭐 크게 매기겠다라고 하니까 이 뭔가 내가 기사를 쓰면은 이 손해배상을 맞을 수 있는 건가 뭐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도 뭐 김윤 PD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증명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이게 악의적이라는 단어를 증명하는 게 무척 어렵고 그냥 뭐 그 오보라고 하더라도 그냥 오보를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 정도만 들어가도 이게 뭐 손해배상을 징벌적으로 맡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 보도, 그러니까 이제 사실이 아닌 보도를 했다 손치더라도 다 처벌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보도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사실 파악을 위해서 애를 쓴 흔적이라도 보이면 다 면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나오면은 가짜 뉴스는 다 응징될 수 있을 것이다. 착각하면 안 돼요. 안 그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아무 효용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반대. 오히려 제일 좋은 방법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정부 광고 안 주면 됩니다. 안 주면 돼요. 사실 저도 방법론에 있어서는요. 그러니까 그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느냐 마냐 이 논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언론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론은 방금 김용 PD가 얘기한 난 저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저렇게 가면 징벌적 손해배상은 지금 뭐 보수 신문이나 기자협회나 언론계들이 막 인터넷 기사라든가 논평이라든가 보도에서는 엄청나게 떠드는데 자기네들이 실제로는요, 저는 하나도 긴장 안 해요. 오히려 왜냐하면 지금 별 나온 내용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공론화 자체를 막아가지고 이게 정부 공격용으로 쓰는 거지 실제로 자기들이 느끼는 위협감은 제로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려워서 그러는 게 아니다. 네. 근데 만약에 김용 PD가 만약에 얘기한 것처럼 정부가 구독하고 있는 신문을 끊는다든가 정부가 신문사라든가 언론사에 지급하는 협찬이라든가 광고 이런 거를 대폭 줄인다든가 하지 않습니까? 그럼 실질적인 건 타격을 입거든요. 저도 그렇지. 그거는 훨씬 실질적일 것 같아요. 뭐 많게는 몇 억에서 적게는 몇 억에서 많게는 100억 단위로 어마어마해요. 그 수익이 줄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저 언론들이 삼성한테 굽신거리는 거 봐요. 삼성이 돈을 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현 정부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는 이유가 뭐냐? 우습게 여기는 이유 뭐야? 조조도 주거든. 조조도 돈을 주니까 얼마나 우습게 보여서 그렇게 아니 그 얼마나 정부가 우습게 보였으면은 우습게 보일 만도 하지 실제로 자기들이 열심히 조졌는데도 돈을 주잖아. 이게 아니라 그렇게 물론 정부 비판했다고 그렇게 광고로 탄압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렇죠. 가짜 뉴스를 내보냈을 경우 그럴 경우엔 정부가 손을 좀 써야지. 아니 1, 2, 3등이 조중동이야. 뭐 조선중앙동아라기보다는 동아가 가장 많고 그런데 그럼 뭐야 그러면 얼마나 너무 배리 없어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언론이 이제 당연히 이제 권력을 비판할 수 있는 거고 뭐 정권에 대해서도 뭔가 이게 뭐 행정부도 비판할 수 있는 거고 막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뭐가 뭐 나쁘다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기사를 낼 수 있는 건 맞는데 근데 좀 뭐랄까요? 하여튼 뭐 이런 보도들을 굉장히 좀 자극적인 형태로 느낌으로? 예.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조선일보나 이제 문화일보처럼 문화일보는 뭐 이상한 사자성어를 막 갖다 쓰고 막 그러던데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하는 그러니까 이게 좀 뭐랄까 하여튼 제목에서 굉장히 이제 악의가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게 법원으로 가면 이게 악인지 아닌지 뭐 그 가름하기 굉장히 어려울 테지만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신문 전체를 좀 정확하게 쫙쫙 짜는 거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 네. 그런 생각을 좀 드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야 한마디로
정부가 극우 유튜브한테만 광고를 주는. 뭐가 달라? 그렇잖아요? 그렇죠. 눈두만 놓고 보면 극우 유튜브한테만 광고를 주는 거예요. 극우 유튜브는 열심히 정부를 씹는데. 네.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예. 그래서 뭐 그렇다고 저기 말 잘 듣고 뭐 빨아대는 그런 언론만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기준을 명확히 하면 돼요. 가짜 뉴스가 많은 언론은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다. 그렇게 계도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더라도 진실에 입각해서 정의에 입각해서 비판한 거 그거 인정해줘. 그러나 그게 아니라 가짜 뉴스를 갖고 이렇게 막 정부를 흔들고 욕하고 마치 그 대남 삐라 같이 그렇게 신문을 찍어내면은 국물도 없다. 이래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 정부 예산에 이게 다 잡혀 있거든요. 네. 적지 않은 예산이 언론사 광고 협찬비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19 시대 그 이후에 그리고 지금 언론 미디어 이 지형이 환경이라든가 지형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런 식이었던 정부가 예산을 책정하는 이게 온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래서 네. 정부가 관행적으로 그런 걸 예산에 넣는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잘라버리든가 해야 되는데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못 자르거든요. 왜냐하면 언론하고 척질 일을 좋을 게 정치인들은 또 안 하려고 하죠. 예. 관료는 더더욱 안 하려고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자, 알겠습니다. 김